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쉽습니다. 이게 벌써 순천에서 지금 거의 석 달. 예, 이제 4달 다 됩니다. 이제. 그러시군요. 예. 요즘 여기도 여전히 더운데 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고속버스 제가 자주 타고 다니는데 어플리케이션 켜보니까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한 10,000 몇천 킬로를 탔더라고요. 이동거리만? 예, 그래가지고 뭐 지방 굉장히 바쁘게 다녔는데 그래서 더위가 온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더위를 잘 안 타시나 봐요.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추위보단 더위가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예. 그러시군요. 예. 근데 뭐 순천의 더위라는 것이 사실 서울보다 조금 더 뜨겁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학생들 방학 기간이긴 한데 학생들하고 이제 작별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뭐 그런데 어차피 이제 학생들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천에 제가 없더라도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교육을 할 거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순천에 상주하면서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순천 내려와가지고 아이들 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니까 지난주던가요?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한 3일 됐습니다. 이제. 그래요? 예. 저희가 저희가 사실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랑 저랑 사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원래 유튜브라고 하면 이제 상징되는 것이 기존의 이제 보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 현안 쫓아다니면서 사실상 누군가를 공격하는 방송 이런 것들만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뭐 조회수를 높이고 하는 그렇죠.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황색 저널리즘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런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정치판 전체가 싸나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과연 미래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정책 관련해서 다루는 채널이라고 저희가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저희가 하면 여의도 정치를 한번 싹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정책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순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한 10편 정도 찍어놨는데 네네. 천하람 위원장이 순천에 살면서 본인도 이제 사실 대도시 출신인데 순천에 와서 살면서 한 3, 4년 사이에 느낀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의료 문제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정책 중심의 유튜브 채널이다. 제가 솔직히 남 까는 거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서는 제가 넘버1입니다, 거의 방송 나가보면은. 근데 그거는 선거 때나 하는 거지. 평소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건전하게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조회수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방송을 이제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한 1년 뒤에 이걸 봐도 볼 가치가 있는 걸 만들자. 보통 현안을 다루게 되면은 한 이틀 지나면은 이게 다루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1년 지나서 누가 돌아본다 하더라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저희 얘기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길게 갈 생각을 하고 저희는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SNS라고 부르는 것의 장점이 이제 양방향 소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정책 대안 또는 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댓글들도 올라올 테고 거기에 이제 나름 말씀하신 것과 좀 반대되는 의견들도 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충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은 저희 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제안이나 많은 제보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저희 생각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 특성이 뭐냐면은 보통 제목 보고 댓글 달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처음 이번에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안타까운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보수진영 일각에선 이거를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니까 무조건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애들은 좀 맞으면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수진영 일각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사실 저는 보수진영이 가끔가다 좀 고리타분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때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말을 듣는다고 착각하는 그것은 좀 한 30년쯤 더 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도 싸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간단한 논리로 반박되는 게 인권이라는 건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뭐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 군인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네. 아이들을 만약에 훈육이라는 이름 안에 솔직하게 때려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질서를 잡는 방향이라고 누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왜 아이들한테만 적용합니까? 모든 곳에서 사람을 때려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군대에서 사람을 때려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회사에서도 성과가 안 나는 직원 때려야죠 그러면은.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그거 한 뭐 30년 전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군대도 있었죠. 근데 그거를 딱 떼놓고 학생들은 역시 맞아야 돼 이런 거는 어릴 때 자기가 맞아봤더니 괜찮더라 뭐 이런 정도 이상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진지한 진영의 담론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자 저희가 앞장서서 경종을 좀 울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이제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 보면은 과거에 대한 그런 향수를 굉장히 많이 느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는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겠으나 지금 와서는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는 길들을 가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게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신 분들이 그러면 또 어떤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고 어떤 경제를 바라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환이 안 되는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적 성과가 좋았고 그때 이제 다소 이제 뭐 강압적일 수 있는 분위기 하에서 고속 성장이 있었다 해가지고 2023년에 그걸 다시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평가하되.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지지층이 많다 보니까 나 어릴 때 말이야 이러면서 네.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세대 간의 불일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시대 변화 내지는 보편적 가치라는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다시 옛날 생각만 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근데 또 자기 확신은 되게 강해요. 어릴 때 맞아보니까 괜찮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약간 지금은요.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 25살 이렇게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30대 초반에 선생님이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학생일 때도 애초에 안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본 적도 때려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다시 때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단순한 논리 아니면 단순한 과거의 본인의 경험에 따른 어쨌든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사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법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했던 거는 결국 이 사안에서 누군가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걸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반례로 그냥 간단히 반론했던 게 대구는 학생 인권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보면 뭐 화장실 변기 뚜껑을 갖고 뭐 교사랑 신랑이 벌인 학생이라든지 여러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변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통제할 수단이 없어졌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거기에 대해서 때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징계 처분이라는 걸 내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강한 처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강제 전학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강제 전학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강제 전학 보내면은 다른 학교에 강제 전학된 학생이 우리 학교로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결국 좀 세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으로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은요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학부모들이 이제 보통은 자녀 하나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자녀를 귀히 여기고 그 상황 속에서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 교사가 커버할 수 없는 범위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육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던 교육을 넘어선 보육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어제 장염 걸려가지고 아프니까 선생님이 죽을 쪄서 좀 먹여주세요 이런 거. 네. 죽을 싸서 보내야죠. 그럴 거면은. 그래서 죽을 따로 먹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한테 죽을 따로 끓여달라든지 죽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아주 일부 극단적인 사례겠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꽤 빈번하게 마주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제가 제안하는 거는 결국 그 민원을 받는 사람과 현장에서 사실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 분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119랑 112를 콜센터를 따로 두고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장 출동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계속 누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응급 환자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교육에 임하는 교사는 사실 그 학생만의 교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내에 보면 지금 전문 상담 교사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 대응이라는 것을 나서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체제 이상의 변화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갈등의 주체는 학부모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이걸 교권 침해라는 단어로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럼 학생이 뭐 선생님이랑 싸우나 보다 이래가지고 애를 때려라 뭐 이런 희한한 식으로 사회 논의가 진행되면은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 뒤에 가다 보면 또 식어버려요. 또 보면은 때리냐 마냐 정도로 피상적인 대화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시는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랄지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과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는 근데 정치인들이 보통 정책 제안할 때 마지막에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회가 변해야 된다, 의식이 변해야 된다거든요. 네. 대충 그러고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아예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교육 외의 민원으로 부모의 전화를 받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 예. 아니 뭐 사실 급한 사정이야 누구나 다 있겠죠. 예, 근데 그게 교육 현장에서 다대일의 상황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을 누가 다른 사람이 접수하게 되면은 사실 역치가 좀 높아지거든요. 지금이야 담임 선생님은 개인 전화번호 알고 그냥 전화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그냥 수화기 들고 전화하는 거지만은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차분차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웃긴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을 약간 아랫사람 보기 때문에 죽 끓여달라 하는 거지. 교장쌤한테 전화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죽 좀 끓여달라고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라는 것도 일반적인 물론 이거는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일선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부분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수능 대입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지역에서 직접 애들을 가르치면서 수도권과 교육 격차를 느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지방 교육 문제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저는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만 해도 주변 도시들보다는 교육 환경이 좋다고 소문나 있지만은 지금 순천에 보면은 뭐 중학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은 매산중학교, 별안중학교, 뭐 그 외에도 보면 팔마중학교, 여양중학교 다 가르치거든요.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천 내에서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조금 다르고요. 학교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느냐, 뭐 혁신학교냐 이런 거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그럭저럭 하고 넘어가지만은 고등학교 때 가면은 다 이제 사실 경쟁을 해보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순천 내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순천에서 가장 어렵게 수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서울에 올라가면 가장 쉽게 공부하는 학교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문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이렇다고 했을 때 저는 결국에는 순천의 아이들도 나중에 가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학생들, 광주에 있는 학생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쳤을 때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더 교육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대 문제인데요. 네. 지방대 문제가 단순하게 지방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젊은 층이 집중되면서 수도권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심화된 경쟁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까지 인구 문제 거기까지도 좀 연결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이것의 해법의 하나로서 지방대가 우수한 인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상당한 이제 인구수 저하에 따른 타격을 입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순천에 있는 좋은 대학도 있지만 순천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7년, 8년 뒤부터 신입생 모집에 있어가지고부터 상당한 미달 사태를 많이 겪을 겁니다. 네네. 그때 인구 급저하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에 어떤 기업이 이제 내려온다. 이번에 한화가 또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업이 연계할 수 있는 특성학과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의 성균관대가 반도체학과, 모바일학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삼성이랑 연계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학과들을 계약학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거기에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올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의 기계항공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곳들은 기업에서도 본인들의 인재, 나중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연계되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은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약간 특화가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명한데 예. 이 부분만으로는 앞으로 학교를 지탱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사실상 이민 비슷하게 받자라는 제안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수요만으로는 지금 지방대의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과 연계를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순천대학교가 예비 대학으로 예.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지방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좀 나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번에 글로컬 대학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공립 또는 사립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런 정도의 제안서들만 받아가지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순천에도 보면은 사립교육기관이 있고 국립대학교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 같이 힘을 합쳐도 어려울 판에 지금 사실 일부 예산 지원만으로 이 문제를 돌파한다는 거는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순천에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은 확실하고요. 이게 국립대학교도 사실 보면은 거점 국립대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네.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점 국립대학은 아닌데 그렇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또 경쟁력 문제가 이제 생길 거거든요. 지금 아마 순천대학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학교가 경상북도의 안동대학교 같은 국립대학교랑 아마 비슷한 위치일 겁니다. 그런데 안동대학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나서 그쪽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저렴한 학비 외에는 사실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타 지역의 학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순천에 있는 대학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로 예상되고 저는 아까 그래서 기업과 연계 외에는 지금 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는 네. 기업과 연계하는 걸 거의 유일한 답으로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단조립장이나 아니면 순천이나 이런 뭐 고흥의 이제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할 때 사실 발사장을 거기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지역에 인재가 많아가지고 오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저 그냥 덜렁 발사장만 남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자치단체도 물론이고 정치인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순천과 여수 지역 하면은 아니면 고흥까지 하면은 국회의원만 해도 한 4-5명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통합 과제로 내세우고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순천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정치 현수막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지역은 미래를 향한 현안이 하나도 안 나오지? 누가 예산 몇십억 따왔으면 이건 어느 지역이나 다 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그건 도의원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안들에 대해서 현수막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 현안에 대해 가지고 현 정부 비판하는 거 뭐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은 현수막이.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그렇죠. 내년이 선거인데 아직도 내년에 뭐 하겠습니다 한 현수막들이 거의 없고 무조건 이제 정치적인 현수막들만 있다는 게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아,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보면요. 공약에 해당하는 사항들 벌써 걸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네. 짧게 네. 청취자분들께 한 30초 정도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는 유튜브 방송 이어서 좀 하기로 하죠. 예, 제가 순천에서 이제 한 4달 가까이 있으면서 저도 중소도시 살아보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많은 게 생소하고 이랬는데 사실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 순천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떤 기분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겠지만은 저 순천 다니면서 그냥 길 걸어가고 있으면 주변에서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나 아니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천에 있으면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시면서 들었던 얘기들 정치에 많이 투영해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 채널로
방송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생방송 두 번째 합니다. 어쨌든 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생소한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지방 라디오를 고정 출연한다라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길 지나다 보면은 택시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인사 되게 많이 하세요. 어제 라디오 들었다 이러면서. 야, 근데 막 순천 좀 안 해?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왠지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도 똑똑하신 줄은 알았지만 순천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른바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 하면서 이제 선거 전략을 저희가 고민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 253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기본적으로 그 지역마다 어떤 경쟁자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정치적인 면은 그다음에 대선 공약을 짜다 보니까 지역별 현안이 뭔가까지는 어렴풋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 처음 와서 이제 방송하던 거 보면은 그때 보면은 뭐 남해고속도로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전선 전라선 고속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중앙 정치 레벨에서 저희가 그냥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은 순천에 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순천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순천 문제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보면은 저희는 그냥 너무 지극히 당연시하던 부분들을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지방에 있는 분들도 뭐 서울에 유학 가는 분도 많고 하겠지만은 오히려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지방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정책 수요는 사실 지방이 더 많거든요. 서울에는 부족한 게 많다기보다는 갈등 조정이 주 사안이고 지금 지방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주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궤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어찌됐건 이제 순천 경험도 좀 있고 하신데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까 이제 잠깐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을 지역의 대표로 뽑은 지역민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들을 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정당의 우세 지역에서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공천이라는 것은 우세 지역에서는 보통 당원들 경선을 시켰을 때 당원들의 조성이 보통 자영업자나 은퇴자 위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뭐 당원 많이 참여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면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을 투영시켜가지고 뭔가 의사를 반영시키기도 좋고 자기 사업하는데 그리고 은퇴자분들은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뭐 이래서 이분들 위주로 당이 돌아가고 이분들이 경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경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특성이 뭐냐면 자영업자와 은퇴자의 특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지역 발전 공약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보면은 광주 복합 쇼핑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작 그 지역의 이 민주당의 기관 당원들, 권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걸 못 꺼내왔던 것이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도전자로서 가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이슈화가 된 것이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뭔가 스타필드 이런 게 들어오면은 우리 지금 상권이 위축되는 거 아니야? 전통시장 상권 이런 게 위축되는 거 아니야? 막 좋은 음식점 이제 그런 쇼핑몰에 들어오고 하면은 우리 음식점 하는데 좀 지장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원 구성이 자영업자하고 은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를 가져오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 특히 이제 우세 지역에 있는 각 당의 우세 지역에 있는 곳들은 우리가 반농담 삼아서 전국의 도시들 GRDP라고 지역 내 총생산 순위를 매겨보면은 대구랑 광주가 뒤에서 1등 경쟁한다. 이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들이 사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경상도 가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보고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새로운 정책을 해가지고 10명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뭔가 해가지고 한 명한테 욕먹으면 그게 더 피곤하다. 동네에서 정말로 핵심 당원인데 시간도 많은 분이 나를 속된 말로 씹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내가 피곤하다. 10명은 칭찬 듣긴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한 길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게 답이다라는 식으로 지역 정책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천도 제가 와가지고 지역 현안들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보면은 순천에 있는 분들 뭐 지역에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으니까 뭐 SRT가 들어오면 좋아지고 뭐 몇 가지는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여기가 수도권이라 한다면 지금 수도권 보면요. GTX 노선 같은 거 갖고 주민들이 막 단체도 결성해가지고 요구하고 각 정당에 들이밀고 하잖아요. 저는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에는 여수 순천 광양을 관통하는 그런 어떤 광역 전철 같은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 15년 전쯤에 누군가가 제안한 다음에 그냥 사문화됐어요, 지금 보면은.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치인들이 먼저 고민해가지고 이거 합시다 우리 서명운동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서명을 10만 장 해주시면은 여의도 가가지고 이거를 그 예결특위에 들이밀어가지고 여러분의 수건을 이렇게 달성시키겠습니다. 아니면 대선 후보 공약에 끼워넣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 그렇군요. 특히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는 네. 소지역주의도 좀 강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광역 교통망 구축이랄지 이런 게 안 예. 되는 부분이 예. 괜히 예. 이 세 군데 한꺼번에 돌아다니는 교통망 구축되면은 그 지역에 뭐 쏠림 현상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일 네. 텐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이 만약 통합 분위기가 더 강해지면은 뭐 행정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던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경제권 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했을 때 각 도시별로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또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누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이거를 라디오 나와서 떠드는 거 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 정치권에서 제가 있는 4달 동안은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런지. 광양이나 아니면 여수같이 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세수를 걷어서 우리가 따로 쓰는 게 낫지. 뭐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해 보니까 사실 예전에 따로 받는 것보다 세수가 줄어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다 사례를 놓고 이제 말하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건 제가 교육 측면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광역화가 오히려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왜냐면은 중고등학교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더 하고요. 지금 지역별로 학교가 임계 인원 밑으로 떨어진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인원이 뭐 지금 한 학년에 30명 있는 학교들, 네. 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막 50명 있는 학교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라는 걸 이제 한다.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라는 건 선택 과목을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한 70개 과목을 보통 개설해야 된다 그러는데 50명짜리 학교에서 뭘 개설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 저도 이제 순천 출신의 인재들, 서울 가면 친한 분들 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분들. 제가 여기 순천고등학교 앞에 차 지나갈 때마다 김웅 의원한테 안부 전화하거든요. 형님 학교 앞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본인의 그런 어떤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서울 가서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지역의 명문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순천의 힘만으로는 어려워진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좀 더 큰 단위에서 그런 것들 키워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순천과 여수와 광양에 정말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다 모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거의 영광을 가진 어떤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든 정도의 인구 상황이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내년 총선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좀 이슈화가 돼가지고 예. 지역의 미래를 좀 고민하는 예. 그런 시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저는 순천에서 이제 뭐 제가 상주는 안 하겠지만은 순천의 어느 정치인 뭐 제가 천하람 위원장한테도 계속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만은 좀 경쟁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앞서 저희가 그 잠깐 유튜브 채널 얘기를 했는데 예. 여의도 재건축 조합 예. 이름만 놓고 보면은 한국 정치를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재건축이라는 걸 여러분이 단계를 살펴보면요, 조합원을 모아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예.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잘 골라가지고
이제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단계가 하나씩 이제 다 밟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저희가 좀 철거해야 될 어떤 구시대의 유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 사람이나 정당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공천제도의 전근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정치한 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어떻게 구상할까 정도의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뭐 사정정국을 만들까 아니면 뭐 입법 가지고 이제 전국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은 거꾸로 미래상을 잘 안 그려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뭔지를 제시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거는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 이후에 구체화된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세력도 보면은 그 사실 자잘한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좀 많이 내세웠지만은 과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세상은 뭐냐 이게 잘 안 와닿아지거든요. 원래 이 뭡니까 재건축하면은 조합원들을 사실상 속된 말로 이제 꼬시기 위해서라도 모델하우스의 조감도 같은 걸 잘 그려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헌집을 주시면 새 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런 걸 그려내는데 주력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사회는 이런 거다. 이걸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보수 진영 자체도 좀 바뀌었다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이제 학교 관련 문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대충 보수 진영의 주류 또는 다수가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보수 진영에 대놓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사형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요. 보수의 상당수 지지자들이 당장 지금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사형 집행해버려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장관도 여기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얘기했던데 네.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뭐 사형수에게 주는 밥값도 아깝다 이런 기분상으로 풀어갈 문제냐 아니면 좀 더 고민해볼 지점이 있냐 이런 걸 더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완전 생략돼 있다. 제가 만약에 트럼프가 정치하는 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보수 포퓰리즘, 유럽식 포퓰리즘 보수 정당이 하는 거를 하려고자 했으면요. 저도 그런 거 하면 돼요. 가가지고. 맨날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번에 흉악범 누가 뉴스 나왔던데 이런 사람은 밥 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바로 사형 집행하자고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좋아하죠. 그러면은. 근데 그게 그럼 정치의 긍정적인 방향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미래상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네. 약간 제3의 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정치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진영 정치를 좀 탈피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 진영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영 정치를 탈피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진보는 민주화라는 단어가 사실 정치 민주화는 87년도에 끝났다 좀 보거든요. 그 뒤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지도자를 뽑아왔기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사실 정치 민주화는 끝났다. 경제 민주화 정도가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될 텐데 정치 민주화 끝냈는데 지금 586을 위시한 그 소위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민주화 운동 안 줄 알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나 때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수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땐 좋았다. 예. 뭐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직까지 두발 단속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저희 보수의 전통적 당원들과 얘기해 보면은 근데 그거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자체가 시대착오적으로 양쪽에 구축돼 있다는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상을 하나 그려놓아야 되는 그런 단계다. 미국도 보면요, 메카시즘이 이제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겠죠. 그때 냉전 시대에는 공산당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반응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보수와 진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민 문제, 아니면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를 갖고 이제 보수 진보가 대립하는 게 미국의 형국이거든요. 우리도 그 단계가 올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도 얼버무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뭘까? 사회형제에 대해 가지고 보수에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럽 국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유럽 국가에서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를 대부분의 국가가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유럽 국가에서의 뭐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불편한 시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한동훈 장관 70년대생이고 저는 80년대생이고 지금 2030이면 저보다 젊은 90년대생, 00년대생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은 더 사회보단 느리지만 정치도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개설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시겠다. 저희가 이번에 다뤘던 게 북한 TV를 개방해야 되느냐. 예.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저는 북한 TV를 저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김일성, 김정일 그럼 되게 무서운 사람처럼 묘사가 됐었거든요. 그 또리 장군의 늑대처럼. 근데 김정은은 약간 다릅니다. 김정은은 지금 많은 젊은 세대한테 웃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희화화돼가지고. 저는 김정은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저한테는요. 그 백마 타고 다닐 때. 김여정이랑 백마 타고 다닐 때 전 딱 뭘 연상했냐면은 아랍 국가에 보면 뭐 카다피,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황금소총 이런 거 들고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뭐 이런 대단한 지도자들 이런 거 보여주기 해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 백두혈통이다 백마 타고 다니다 이러면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이제 시대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어떤 위협으로 느껴졌다고 한다면은 김정은은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코미디언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보수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 차를 느끼지 못하면은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온도가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의 주된 관심인 안보조차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럼 여기에 파생되는 무수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위협도 옛날엔 저희가 봤을 때 뭐 김신조 사건부터 시작해서 강릉 공비 침투 사건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옛날엔 진짜 공비들이 우리 휴전선 넘어가지고 뛰어내려오는 걸 걱정했잖아요. 네. 지금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핵 위협 정도 외에는 사실상 다른 위협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약하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핵 위협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죠. ICBM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국방에 있어가지고 갖고 있던 스탠스 같은 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주제로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것이 예를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긴 하지만은 전인범 장군, 특전사령관 출신의 전인범 장군이 한번 나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휴전선 방어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투자를 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는데 징병에서 대부분 휴전선에다가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경계 근무하지 않습니까? 철책선 근무를. 근데 지금 그럼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만은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난다 했을 때 6.25 같이 우리가 서울까지 쑥 밀릴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무수히 많은 무기가 휴전선의 주요 좌표 이미 찍혀가지고 있고 전쟁 뿅 난다 하더라도 북한이 1km도 내려오기 힘들다는 걸 다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엔 철책선을 세우는 병사들은 오히려 서로에게 인질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 보수층은 못 받아들였죠, 그거를. 근데 그게 5년 전의 논의였다 그러면 지금 우린 또 약간 다른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은 징병 가능 인구가 줄어가지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면은 휴전선 방어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방어 및 전쟁 이제 대응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보수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지금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고 아까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 예를 이제 뭐 낙태랄지 이민자 문제 얘기를 드셨는데 우리 사회도 지금 이민자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뭐 일간지에도 좀 보도가 좀 되고 그랬던데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의 또 주된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구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사 도우미가 올 것이다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노동력을 수입하는 문제도 이야기했고 실제 이제 100명 규모로 먼저 시범 사업을 해본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큰 예산이 들지도 않고 다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까는 이제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죠. 시범 사업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순천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대학 문제 같은 거 토의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노동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미국 이민만큼 어떤 시민권 혜택이나 이런 걸 제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나라고요.
그런 나라 이민 정책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그 생각도 했던 게 예를 들어 순천 같은 도시에서 이민자들 중에서 근로도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도 어느 정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개발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순천대학교 이미 약간 뭐 농업 분야 이런 쪽에서는 해외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지만은 순천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 대학 교육도 좋게 받을 수 있는 자기 본국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에서 동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순천대학교나 아니면 여러 순천의 교육기관들은 지금 순천에 봤을 때는 순천에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인데 여기에 다수의 예를 들어서 이민자가 유입된다. 그래서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혹시 학교가 솔직히 교육 품질이 저하되는 거 아닐 수 있을까? 이런 우려 같은 것들 논의될 수 있거든요. 전 타당한 고민이라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존의 문제와 그런 타당한 고민 사이에서 정치권이 좀 중재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제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는 예.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예. 우리 이 대표께서 갖고 계신 예. 나름의 해법 예. 많은 조합원들이 좀 모여가지고 예. 해법을 좀 듣고 거기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힘을 좀 보태주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천하람 변호사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은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또 주제 몇 가지 보니까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안에서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네. 예를 들어 저희 이제 공개할 다음 편이 뭐냐면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했던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음식점에서 술을 먹으면은 요즘 고등학생들이 그걸 빌미로 그 점주를 협박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무전 취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느냐를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법이 기형적으로 술 먹는 거는 처벌을 안 하는데 술 파는 거는 처벌을 해서 영업정지 때려버리거든요. 처음부터 2개월씩 때려버리고 사실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 활발히 다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서 보면 양쪽 거대 집단. 하나는 자영업자 집단. 하나는 학부모 집단이거든요. 이 둘 간의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 역할이어야 되는데 정치권은 안 하죠 그냥. 지금은 아니 그 술집 아니 음식점 하시는 분이 사법경찰관도 아니고 왜 애들 신분증 잡는 역할을 그리고 잘못 잡았을 때 징계를 그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정말 잡고 싶으면 경찰이 잡아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모순점들 짚어내가지고 풀어야죠 이제는 그거를. 예. 아니 솔직히 말하면 뭐 사례 들어보니까요. 경쟁하는 가게에서 옆에 폐업시키려면은 청소년 하나 보내면 된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반농담이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실생활에 가까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또 정치하시는 부분의 주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젊은 세대, 네. 청년 정치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선거가 괴리가 돼 있거든요. 뽑을 때 이제 2년 격차를 두고 뽑잖아요. 그러니까 엇갈리게 뽑게 해놨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하원 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방 하원 의원을 하고 연방 상원 의원을 하고 이렇게 차차차 밟아 올라가는 코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뜻 있는 예를 들어 순천의 지역에 뜻 있는 사람이 동네를 바꿔보고자 해서 예를 들어 시의원을 한다. 그러려면 무슨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당협이나 아니면 지역위원회 내에서 나이 많은 분한테 밀리고요. 그러다 보면 당에서 지역에서 한 30년 정도 허드렛 일을 해야지만이 시의원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갓 대학 졸업하고 정말 이 싱싱한 머리로 내가 동네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고 나중에 30년 정도 누군가의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그 싱싱함이 사라지고 그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통 할당제 같은 걸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당별로. 저는 할당제보다는 확실한 경선제를
무조건 실시하는 것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 게 원래 경선만 잘 실시하면요. 가장 유리한 게 지역에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경선을 할 경우에?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아직까지 동네에 있을 테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번에 나 어느 당 경선 하려고 하는데 야 1,000원씩만 내고 나 당원 좀 해줘라. 가장 모으기 쉬운 게 최근에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죠. 발상 전환을 하면 경선만 100%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지금은 경선이 일단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천 제도의 혁신 예.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확실성만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진취적인 사람들. 제가 대학교 가면 이런 강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가 있다. 그럼 순천대학교가 있는 주변 동네들 매곡동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시의원 나오는 사람을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당원으로 다 가입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뽑아보는 것도 답이죠. 저는 순천 대학생이면서 시의원인 사람이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제만 제대로 도입이 되고 정착이 돼도 가능하다. 그렇죠. 순천대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거죠. 우리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의원이 우리 학교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각 정당이 경선제를 확실하게 확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이 대표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예. 한 두 가지만 예. 짧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준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뭐 항상 정치인은 상시 준비 태세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안점을 두고 싶은 거는 당 대표까지 해보고 그리고 선거도 대선 뭐 지선 다 저희가 치러서 이겨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남은 영광이 무엇일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제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래상을 계속 그려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예, 미래상을. 저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예. 그 일을 지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진영이 되도록 그렇죠. 힘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마다 보통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선거에 돌입하거나 하기 전부터 반대하는 여러 사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합집합이 네 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최근에 아까 제가 여권과 야권을 공히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지난 대선 때 사실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양쪽 후보가 붙었던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사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상징되는 사정정국이라 하는 것은 미래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예.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은 과거를 치우겠다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도지사로 도지사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급격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 시장 공약 정도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대선 공약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가 비전이라고 좀 하기에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이제 국가 비전스러운 걸 발표하면서 할 때는 약간 공허하면서 붕 뜬 얘기 나왔던 게 뭐 기축통화국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약간 좀 붕 뜬 느낌의 내용들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다 극복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이면서도 좀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그거 계속 그래서 유튜브든 아니면 방송 나가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 이제 보수 쪽의 네. 정치인이신데 네. 현 정부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네. 또 여당의 주 세력 네. 이 분들하고 관계를 좀 원만히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요? 제 스피커가 커져서 이제 지금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2012년에 정치 입문한 뒤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취임한 뒤부터도 박근혜 대통령에서 할 말은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탄핵을 겪으면서도 박근혜 키즈라 불리던 제가 아직까지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고 저는 적어도 제가 누군가를 추종해가지고 까만색을 흰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흰색을 얘기한다 그러면 흰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까만색을 얘기하는데 흰색으로 얘기하고자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엔 동조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뭐 본인들은 다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을 흰색이라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뭐 변명이야 다들 하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거. 뭐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까만색을 흰색이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국민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그게 이준석 정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적어도 하는 말들이 있어서 모순이 없게 하는 게 제가 오히려 정치를 길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비서관 자리 하나 받아보겠다고 아니면 어디 뭐 좋은데 공천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추종했으면요. 저는 탄핵 때 가장 먼저 형장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제가. 예. 지금 그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제가 할 말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도 당대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저는 그냥 보수에 있어가지고 그 검은 것을 흰 것이라 얘기하는 것에 유혹은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 윤핵관이니 무슨 뭐 호소인이니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한 3년 전에는 다 황교안 대표 쫓아다니는 분들이고요. 그전에는 홍준표 대표 쫓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지금 윤핵관이야 이름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홍준표 대표 시절 대변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또 홍준표 대표 타박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철학 없는 정치라는 거는 사실 전혀 뭐 따라할 이유도 없고요. 네. 한계가 드러납니다, 곧. 네. 앞서 그 미래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준석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오고 그것도 하버드라는 대학교에 유학 갔다 오고 했다고 하니까 쟤는 흔히 있는 강남에 어디 돈 많은 집에 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2012년부터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선거 출마하고 이러면서 서울 사시는 분들이 상계동 그러면 거기는 부촌까지는 아닌데 그냥 중산층들이 처음 시작하는 동네 정도인데 그럼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상계동에서 자라난 누가 85년생 누가 90년대를 상계동에서 보내가지고 가고 싶은 대학도 가고 국가의 장학금까지 받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여당 대표까지 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하나의 뭐 사다리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길이 상계동에서 제 뒤에 30년 뒤에 출발하는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 순천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별량에 있는 아이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연양동에 있는 아이든 누구에든지 다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회의 사다리가 다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를 이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 때 분노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보면은 시간이 더 지나면서 어떤 중학생들 제가 만난 학생 중에 어떤 중학생들은 자기는 나중에 그런 걸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전 나중에 이런 건 못 될 것 같아요라고 자기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저는 적어도 앞으로 제가 지금 순천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아이들이 뭐 한다 그랬을 때 나는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적어도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기 전에 미리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분위기 만들기 위해 정치할 겁니다. 이제 기회의 사다리가 열려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순천에서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이 대표님 정치를 열심히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 석 달 동안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